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1970선도 내어주며 196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무려 1%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로 대형주들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처럼 상승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5월 무역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수출이 15개월 만에 감소했더라고요. 엔 하락과 규제 완화에도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네, 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7%나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비 침체가 계속 되는 데다가 정부나 일본은행 같은 경우 수출로 경기 회복을 이끌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 거점의 그 해외 이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의 그 경기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또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전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라든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일본보다는 해외 생산 거점을 계속 이전하는 노력을 좀 해오기 때문에 엔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되더라도 일본의 그 수출은 늘어나기 힘든 구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의 수출이 부진하면 성장률도 좀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민간 경제 예측기관들이 내다본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행히 3분기부터는 일본의 그 소비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1.2%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5월 이후부터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와서 여름 보너스 지급액이 81년 그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그 법인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은 2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보다 9.6%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요. 대표적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5천억 원의 그 설비 투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근 다른 수출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조금씩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5.3%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성장률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백화점 판매처럼 경기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그 발표됐던 백화점 판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하락에서 한 자릿수 하락으로 좀 눈에 띄게 하락세가 둔화됐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소비 관련,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금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플러스 3.4%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비세 인상된 뒤에 즉각 인상할 수 없었던 경각 그 조치 대상 품목인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은 달 발표되는 5월 소매업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로 4월 달 마이너스 4.3%보다는 하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슈퍼 같은 각종 소매업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의류 제품과 같은 반내구재라든지 식품 같은 그 비내구재 쪽이 아무래도 소비 지출을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5월 고용 통계는 실업률이 3.5%, 뉴욕 구인 배율은 1.09%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일본 증시를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는 유동성 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그 시카고 그 공포 심리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니케이 지수의 그 공포 지수도 최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무래도 일본 증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본 기관 투자가인 신탁은행을 비롯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용 만기 물량이 계속 출회되면서 수급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여름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서 소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간호나 의료용 로봇, 바이오, 차세대 전기 관련주와 같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저가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 쪽 얘기 살펴봤고요. 또 중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을 보니까요. 하락한 도시가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주요 원인이 뭘까요? 네,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0.16%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연율로 따지면은 1.9%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따라서 주택 판매가 급감을 했고요. 최근에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자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모든 자금 그 만기들이 돌아오는데요. 이 때문에 할인 판매에 나선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강 숙정이라든지 고위 공무원들의 그 재산 공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개인들이 그 구매 관망세로 돌아섰던 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62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 GDP의 15%가 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0여 개의 산업들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10% 하락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셨듯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좀 붕괴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중국 정부가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집값은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 금액은 주택 가격의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판매 면적과 금액이 모두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택 재고가 또 월간 주택 판매 물량이 15개월 이상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지속이 되는 중기 사이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은 돈을 푼다고 해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쉽게 돌아설 수는 없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주택 가격은 10에서 20% 내년까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개인이 한 채 집을 일반 분양받을 때는 아무래도 대출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는 정책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한두 차례 지지율 인하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그 경기 연착륙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면 5월 수출과 생산, 소비가 모두 회복된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중국 6월의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최근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중국의 수출과 소비, 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4월 이후에 계속 발표됐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인해서 제조업 최장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SBC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는 0.3%포인트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기준선 50선은 하반기에 좀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출 증가세라든지 경기 회복세가 지금 막 돌아섰기 때문에 뚜렷한 모멘텀이 있어야 50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그 철도라든지 공공주택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에서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지표와 HSBC 제조 PMI 지표 사이에는 괴리도가 계속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올해 중국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와 다음도 중국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과연 이 치열한 중국 모바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라인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라인 같은 경우는 2년여 시장 조사를 끝내고 이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최대 경쟁 사인 위챗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4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오히려 위챗을 쓰면은 라인이라든지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쓰기가 편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위치 기반 전자 상거래라든지 맛집 정보 시스템 그리고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도 중국에 가보면은 위챗을 통해서 택시도 부를 수 있고요. 또 결제도 가능하고 공연 예매라든지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챗을 쓰게 되는데요. 위챗과 차별적인 경쟁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라인 같은 경우는 한류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온라인 또 오프라인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지만 중국 시장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근 민간 통신회사, 결제 회사를 모두 갖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대형 전자 상거래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라인과 카카오는 상당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전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IPO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급 악화가 아무래도 상승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에서 자금 난도 계속되고요. 상반기 은행의 지준율 마감과 같은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 조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960선까지 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경기 대책 강화 같은 정책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환경 보호, 전기 자동차, 3D 프린트, 국유기업 개혁과 같은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관심주였던 KC텍이 목요일 당일에 3% 목표가에 달성하셨었는데요. 기존 보유자들을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그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맥점자리입니다. 지금 다른 여타의 반도체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KC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7.5배짜리입니다. 원익 IPS가 20배 가까이 된다면 지금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월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월봉상의 구간에서도 지금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리없이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조금 보시면서 종목군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틀 정도의 흔들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갭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가격대 형성이 된다면 무난하게 지지를 받고 추세적인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상로의 한방에서 이 승무패 제도의 게임 룰을 적용해서 운영이 될 텐데요. 이번 주 승리를 위한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조광 페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인트 관련주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지금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시세를 분출하고 난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저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업황의 어느 정도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조강 페인트를 비롯한 페인트 회사들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조강 페인트가 뭐 1위는 아니죠. 1위는 아니고 사실. 하지만 뭐 중소형 업체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탄탄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점유율 안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캐파라든지 아니면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기업들의 페인트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다 좋아지기 때문에 조강 페인트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더라도 현재 매출을 보시면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페인트 업황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구간으로 돌아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더라도 페인트 산업 자체가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꾸준히 바뀌고 있는 만큼 조강 페인트도 이런 실적의 확대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이 맥점자리입니다. 사실 자, 요 점 돌파하기 힘든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번의 지금 윗꼬리가 형성된 구간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갭으로 뚫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뚫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지를 받는 권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매물권 자체는 상당한 저는 지지 구간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눌림목에 대한 매수 구간이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크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상단에 내재되어 있는 물량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초가를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9,63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조강페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요. 시초가 공략주의 생생한 AS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개장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전망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장 시장 조금 어중간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금 행보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큰 폭의 좀 하락세 나온 다음에 일단 하단 지지 라인에서 이제 120선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왔을 때 하단 추세가 계속 한 3번 정도, 2번 정도 지켜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증시 자체는 다음번에 상승을 보인다라면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다시금 1900포인트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행보세를 계속 한 일주일 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아마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21선, 5일선, 120선 사이에서 계속 끼어있는 상황에서 한 일주일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지가 됐던 121선 자리까지는 520포인트 자리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 이하로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변곡의 위치에 놓여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 한 30% 정도 좀 확보해 놓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금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더 늘려놓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방향성이 상승으로 나온다라면은 뭐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더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하락으로 좀 발생을 한다라면 뭐 그 추세를 완전하게 붕괴를 시키면서 뭐 엄청나게 계속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주식이 높은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을 주 초반에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오늘 장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빠진 만큼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도 좀 약세를 띄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았더라도 뭐 130만 원대에서는 계속 130만 원 이탈하더라도 뭐 120만 원 초중반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1년 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 폭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거래일에 좀 이 투자자별로 어떤 업종을 샀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삼성 SDI, 그리고 NC소프트,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케미칼, 두산중공업,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쇼핑,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넥센타이어, 그 다음에 현대차 우선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SK텔레콤, 코웨이, 한국전력, SKCNC, CJ, 제일모직, KT, LG디스플레이, 삼성증권,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점을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 외국인과 이 기관의 접점은 일단 화학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제일모직,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학 업종이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최근에 나왔는데, 저는 이 조선주들이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운업사들의 이 합종연행이 좀 망가지면서 조선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 추세는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화학과 조선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유청희 대표께서 먼저 개장 분위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개장 분위기 썩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급등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 일단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딛고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해서 1974에서 5포인트 정도에서 시가가 형성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120선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음봉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음봉의 최소한 2분의 1 지점인 1980포인트를 좀 오늘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에서는 1980포인트 이상에서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마감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큰 의미 없는 상승세다. 왜냐면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으로 일단은 시가가 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537.90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를 돌파시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움직임을 유의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난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호전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그런 호전되는 모습이 오히려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을 띄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도 보신다라면 좀 큰 폭의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선물 베이시스 동향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0.66포인트라는 얘기는 선물 베이시스 0.66이면은 엄청나게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무엇보다도 그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12,000계약의 선물을 매도가 나오면서 미결제 확정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 물량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시장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혹은 시장을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미결제 확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좀 빠지기보다는 한 번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미결제 확정 동향도 선물 베이시스 동향과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102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일단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0.9원 정도가 하락을 해서 일단 1020원은 이탈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02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큰 폭으로 다시 1010원대 초반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1022원, 1019원, 18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면은 환율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어쨌든 상승 출발하면서 1970선대를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46% 오른 15,419.47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1.38% 상승한 13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SK텔레콤과 LG화학은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네요. CJ오쇼핑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CJ-ENM은 1% 정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동서 역시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현 업종별 분위기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를 좀 살펴보죠. 일단 전기전자, 그리고 은행, 의약품, 제조업, 운수장비, 대형주, 그다음에 종이목재, 보험, 금융, 철강, 금속, 건설, 서비스, 섬유의복, 증권,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화학이 좀 뒤따르고 있고요. 일단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 제약사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JW 중의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삼성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초반에 바짝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동공업, KR모터스, 기아차, 동화약품, 조선내화 이런 것들이 제조업종에 속해 있는데 일단 KR모터스나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일단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운수정비 업종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KR모터스, 동국실업, 그다음에 태원물산, 삼성공조.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에 다시금 좀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보험주도 오랜만에 좀 상승. 일단 아직까지는 보험주별로 섹터 내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진 않지만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조 개편 이 부분이 좀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한창재지, 한솔아트원재지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철강금속 쪽은 오늘 신화실업, 삼화알미늄 큰 건 아니고요. 작은 종목들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금융 쪽도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중에 SK증권이라든지 HMC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이제 건설이 좀 뒤따르고 있는데 일단 화학업종 지금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힘은 못 받고 있다. 네, 일단 오늘 장 끝날 때까지는 이 화학과 온수창고 이 두 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모습이네요. 네, 외국인들이 수급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된다라면은 좋겠다라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의 한 144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에 대한 매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12,000계약이 넘는 선물이 매도가 되면서 마감이 된 상황에서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해가지고 한 7,000계약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이라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놀란 외국인들이 다시, 진정을 하면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수목금, 특히 금요일에도 12,000계약이 넘는, 다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물 쪽에서의 누적적으로 이번 주 내로 해서 최소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6,000계약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10,000계약 이상의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면은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 쪽에 대한 매수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한 14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한 일주일 만인가요? 몇 거래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일단 1.3%대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 150억 정도 매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결국엔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는 여전히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이것들이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좀 확대된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환율이 80전 하락하면서 1,019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19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9원과 1,02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1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달러화의 상대 통화들의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 달러 엔의 경우는 미 국채 수익률이 장중 반등세를 보인 영향을 받아서 반등했습니다만 유로 달러의 경우는 유럽의 순 투자 자금이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등 통화상별로 다른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강세를 보이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고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면서 파운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반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달러화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전 세계적인 변동성 축소와 함께 여러 재료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의 경우는 엔화와 파운드화의 약세에 따라 크로스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 역외 시장에서부터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수급상의 재료가 혼재되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2거래일간 순매도를 기록한 점은 달러원이 반등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한 날 역시 달러원에게는 하락 재료로서 뚜렷하게 작용하지 못한 만큼 수급적으로 특별한 거래 동기를 유발하는 재료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월말 장세 돌입하는 만큼 이에 따른 달러원의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수급적인 면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변수는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6월 HSBC PMI 지수이고요. 예상치 대비 상승 여부가 아시아 위험 통화들의 동향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이것은 미 연준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시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2% 이상을 기록했습니다만 미 연준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의 1.6%에 이어서 2%에 근접하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 미 연준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달러원은 오늘 역시 1,02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그동안 하락했었죠.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래곤플라이는요. 120억 원대 사기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영남제부는 M&A 추진설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대가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왔죠. 일단 그 가격대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참여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2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기존에 작년도에는 한 10조, 그리고 10조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줄어서 지금은 9조도 줄었죠. 8조에서 8조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 부분은 일단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간 통계적으로 좀 봤을 때 장이 좀 빠지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바닥권을 좀 다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어떤 역사치, 통계치를 좀 보시고 일단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을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인데요. 드래곤플라이가 120원대 사기를 당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 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도서수입 사업비 용목으로 드래곤플라이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서 술값 등으로 써버렸다라고 하는 이 3명을 구속 기소했고요. 2명을 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지난 2011년 3월부터 그 다음 년도 6월까지 이 해외 유명 도서 판권을 확보해서 국내 어학원 등에 납품한다라는 명목으로 드래곤플라이로부터 123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정말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악재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실적도 좀 정체 상태였는데 123억이라는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신저가 정말 진짜 어이없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회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영남제분인데요. 이 경영권 매수 추진, 매각 추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비단 오늘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 M&A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이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회사가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멘텀 플레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으로 끝나고 내일 갭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접근하기에는 좀 까탈스러운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카카오톡 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일진디스플은 2분기 부진 전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엔텔스는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다음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네, 다음이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4% 좀 상승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급등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대우증권 쪽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죠. 목표 주가를 좀 무차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95,000원, 기존에 95,000원이었는데, 거의 14만원대로, 50% 이상, 상해를 시켜놓으면서, 다음에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때 매출,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같이 인수를 하면서 다음 카카오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와의 그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얘기는 지금 2분기 때 실적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예전에 각각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 걸 단순히 합치는 것 뿐이 안 되겠죠. 만약에 다음이 한 1,000억의 이익을 냈고 카카오가 2,000억의 이익을 냈다면은 두 개 합치면 3,000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진다라면은 3분기 때 혹은 4분기 때로 갈수록 3,000억의 영업이익이 4,000억, 5,000억, 6,000억으로 늘어나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3,000억대로 정책현상을 띈다라면은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했을 때 주가 상승 기대율은 30%라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75,000원, 7만원대의 주가가 10만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30%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인데, 대우증권이, 먼저 총대를 맨 것 같아요. 95,000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죠. 앞으로 1년 혹은 6개월 뒤에 주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가파른, 어떤 기대감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좀 투자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100만원대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70만원 초반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리포트를 너무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위치는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띈 다음에 일단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띄었었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 10만원대 혹은 10만 7천원대를 이제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돌파를 거의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리포터 때문이 아니라 움직임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추가적인 상승은 95,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잡는다라면은 한 2만원 정도를 더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한 11만 5천원대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가 좀 열려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착안을 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셨다는 분들도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11만 5천원 정도 올라온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의 주가 하락세를 본다라면은 불과 2달 만에 거의 마이너스 50%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4월 중순까지만 해도 16,000원 있던 주가가 오늘로써 8,900원대를 기록하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엔 이제 터치 패널 가격의 경쟁력 경쟁이 심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대한 이익 성장성이 계속 둔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가 아까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는 16,000원의 목표가에서 만원대로 거의 50% 이상 하락시켰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여파가 부품주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엔텍스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사물 인터넷에는 이슈가 조금 없었던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엔텍스는 이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가 이제 다수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최근에는 뭐 범죄 6범 이상이란가요? 뭐 사기죄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자팔찌라든지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로 관련된 뭐 기술력 갖고 있는 엔텍스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또 SK텔레콤이 성균관대학교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같이 기술 협약도 맺었다 얘기 좀 나왔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시킨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수렴을 좀 잘 마무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17,000원대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한 19,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은 17,000원 안착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온이어 신공장 증설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동아ST는 신약을 미국에 시판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은 출자 전환주 거래 재개에 2거래일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전해주시죠. 네, 이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오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화장품 시장 확대에 따른 반사수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면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산 쪽에 가동시키고 있는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캐파도 커졌고요. 최근에 이 중국 하면 또 화장품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이 화장품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쪽의 기대감을 등에 업고 계속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장품 업종은 중국 내에서 좀 탑 수준의 어떤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구매력도 커졌고요. 또 우리나라 이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 회사와 비교했을 때 기술력 같은 부분들,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게임 자체가 안 되고요. 뭐 이 생산하는 설비 면에서도 역시나 이 중국과 한국의 갭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코스온 같은 종목들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양ST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이 미국 쪽에 시판이 허가되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ST가 개발을 한 약인데 이 시백스트로라는 약인데요. 2007년 1월 미국 제약사 큐비스트에 기술 수출한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테지졸리드의 현지 제품명이고요. 이 시백스트로가 미국 식약의약국 그러니까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고, 이 약 자체가 피부와 연조직 감염 이 치료를 위한 항생제로 폐렴 등으로 이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아ST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백스트로 매출의 한 57% 정도를 로열티로 받게 되는데, 일단 뭐 시백스트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보급이 되면 될수록 이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이 동아ST가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출자 전환주 거래 재개 이 부분이 좀 되면서
이틀째 하한가로 좀 직행을 했는데 왜 앞서 이 거래 재개 첫날이었던 지난 20일에도 동양의 주가가 시초가보다 한 14.84%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또 회생 기획안에 따라서 동양그룹이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 출처전환 주식의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처 전환을 하고요. 45%는 2023년까지 7에서 25%씩 현금으로 좀 갚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출처 전환된 주식에 보호 예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당분간 주가 급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요. 출처 전환주들 결국에는 채권으로 들고 있던 부분들이 보통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매수자들 그리고 보유자들의 매물도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올랐나 싶습니다. 이 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동국제가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우려감에 이렇게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도시가스비 인상 움직임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SK하이닉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꺾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전과 같은 4만원 초반대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올 정도의 강한 상승은 좀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라는 게 매일같이 연이 오른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럴 수 있는 주식은 전 세계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2달 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월 달부터,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6월 말, 6월 중순에 접어드는 시간까지 38,000원대 혹은, 최저점을 잡는다면 37,000원대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의 한 30% 이상,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21선, 61선의 이격도가 상당히 강하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21선 정도까지 그렇다면은 한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고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국제강이 약세를 띠고 있죠. 답이 없죠. 지금 후판 가격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후판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선주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사의 그 실적이 계속 좋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기술력에서도 좀 경쟁 기업 대비 밀리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후판 계약을 했을 때 동국제강이 아니라 현대제철 쪽으로 해가지고 후판을 좀 공급받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180억에서 320억대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재무적인 부담감이 좀 감소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은 주가에 계속 발목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기서 바닥이 어디냐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도시가스를 한 5년 만에 서울시가 인상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0.33% 정도 올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구당 1년에 들어가는 추가 부담 금액이 한 3,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로 치면 280원 정도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다 모인다라면은 뭐 도시가스 관련된 기업군들 영업이익이 뭐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도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도시가스가 좀 가스 관련된 주가 올라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임팩트한 효과 혹은 뭐 최근에 뭐 한국전력이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나오면은 뭐 단숨에 뭐 한 며칠 동안 해서 10% 이상 올라오는데 도시가스주들은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좀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반등에 큰 의미 부여는 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펀더멘탈과 유동성을 고려한 경기 민감업종에 저점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 정책 수혜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중국 소비주, 원유 상승 수혜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와 관망,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반등에 큰 의미 부여는 무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분간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그 커터러브 증시 이후에 그 외국인들 포지션이 계속 좀 하방 쪽으로 계속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반등은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많이 좀 그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추세 전환을 위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 수급에는 환율이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 시간에도 지금 환율이 계속 1원 20천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020원이 지금 깨져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 상황 상당히 좀 집중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틈새 시장은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은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혹은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소품종 소량 생산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뭐 기본적인 얘기죠.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극소수로 좀 일부 축약해서 한 20에서 30 종목 내외에서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강세 업종,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았던 업종들 같은 경우 오늘도 상당히 좋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국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장품이나 반도체 쪽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따라서 사기보다는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그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6월달 선물 4조 매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계에는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하기는 섣불리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결론을 내고, 또 최근에 그 환율 부분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국이나 태국 이런 쪽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에 좀 더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섣부른 그 추세 전환의 예측은 좀 무의미하고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실적 우상향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트레이딩 하실 것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주들에만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잡았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우리 역전의 명수가 이제 하반기가 지나가기 전인 6월 말이 지나가기 전인 하반기 저가 매수로 이제 상반기 저가 매수로 하반기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거 하반기 주도주 섹터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대형 종목군 위주의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오후장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좋은 종목을 꼭 쥐고 가고, 나쁜 종목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강한 상승의 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은 거래량 없이 빠진 하락, 즉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반등은 조금 거래량 없이 또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 하면서 또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들인데요. 이제 전자 쪽에 SK 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조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날이니까요. 자, 그거 얘기 드리겠고, 어버브 반도체가 조정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코콤, 요런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Snet, 요거 지금 반등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MDS 테크 자동차 쪽이죠.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스마트카 지금,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스마트카하고 차량 경량화 쪽에서는 지금 소폭 지금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한 섹터가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입니다. 우리 산업하고 코디에스가 조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들다가도, 조금 이제 저항대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잡아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화 컨텐츠 쪽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바다, 건전한 조정 들어왔다가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바다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3,000원대 부근에서는 얼마든지 매수해도 좋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좀 지난 종목들 좀 빠르게 살펴봤고, 이제 오늘 SK 하이닉스의 날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축구 경기가 있었죠. 물론 애석하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으로 응원 댓글을 많이 여러분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응원 댓글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조차도.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바일 D램 쪽의 성장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 부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통신, 모바일 환경의 혁신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요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의 개선, 기가 인터넷으로의 개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가 와이브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가 와이브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쪽에서는 LTA,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잘생겼다 그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LTA에 대한,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 모바일 D램 쪽에 관계된 SK 하이닉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48,500원을 살짝 무너뜨렸는데요. 48,500원 이하에서는 51,000원까지의 반등, 51,500원까지의 반등세를 노리고 얼마든지 그 밑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되는 관점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자, 차트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4만원대의 강한, 즉
강한 저항대를 모두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뭐냐? 추세선상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계속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격도, 즉 심리적 이평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요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봉상인데요. 이 주봉상이 확대하게 보시게 되면 자, 이 48,500원대 충분히 지금 밑에 가격대에서는 체리 피킹 하듯이 좀 주워가시면 되겠다는 거. 자, 월봉을 체크해 볼게요. 월봉도 지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을 지금 체크해 보시면, 자,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강한 반등에서 지금 소폭 조정이 들어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월 말입니까? 월 중반입니까? 월 초입니까? 월 말 쪽으로 가고 있죠. 월 말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강한 반등세를 반납을 다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매수 맥점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봉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봉 체크해 보신다면 자, 이틀째 지금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수반해 가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점,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심리적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물론 이격도는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성질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구간이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시 리바운딩, 즉 재상승을 노리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버브 반도체, 자, 전자 쪽에 제가 그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렸던 게 SK 하이닉스하고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까지도 마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흐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상승 이후에 횡보가 나왔고 이 횡보에 대한 부분들에서 박스권의 어떤 모양을 띄죠. 그런데 그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9,000원 부근 자리대입니다. 8,800원까지의 부근인데 이 부근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돌파가 되면서 강한 지지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렸다가 9,000원대 매수하기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구간 속에 있고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9,000원 초반대에서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대를 잡아드렸죠. 그죠? 가격대를 잡아드렸고 지금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그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서 또 소폭 조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정은 좋은 종목은 크게 조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누군가가 계속 매수 대기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9,300원대 부근, 즉 9,4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오니까 강한 매수세가 다시 반발적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아직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전자업종, 즉 삼성전자나 지금 LG전자, 그 다음에 LG이노텍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전자가 하반기 주도주군이 될 섹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폭 건전한 조정에서 다시 상승, 그리고 건전한 조정, 상승을 반복한다는 점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SK 하이닉스 모바일 D램 쪽의 성장성,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 통신, 모바일 환경의 개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혁신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SK 하이닉스 크게 나쁘지 않은 거 48,500원 밑에서는 체리 피킹 하듯이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차,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산업이라든가 코디에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고 MDS 테크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건전한 조정이에요. 이게 조정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코콤, S넷 여전히 좀 보셔야 되고, 효성 ITX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리바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버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주도주구는 주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워 담으시면 되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우리 멘토들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병군 멘토 사진 옆에 보면 방송 시청하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10시 30분부터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10시부터가 아닌 10시 30분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약 30분간밖에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6월 말을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 주도주군을 체크해야 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신다면 당연히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가 져서 우울한 날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조금 올라줘도 이 우울함을 좀 떨쳐버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후장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97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37선에서 거래되면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오후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출발 증시와의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